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법칙,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입니다. 지은이는 장원청, 옮긴 사람은 김혜림,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이 책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사의 비밀을 푸는 심리법칙 75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심리학의 쓸모를 최대한 살린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는 중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어 1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다양한 심리 법칙들을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심리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저자는 행복하기 위해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심리 법칙을 이해할수록 다양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꼬인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머피의 법칙, 학습된 무기력, 플라시보 효과, 죄수의 딜레마 등 75가지의 심리 법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사의 비밀을 푸는 심리 법칙 7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멈출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브루잉 효과. 유체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부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발견한 과정은 정말 극적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론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만나 자신의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임무를 맡은 후 아르키메데스는 며칠간 고민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을 풀고 싶었다. 그가 뜨거운 욕조에 뛰어들었을 때 물이 욕조 밖으로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쳤다. 유레카란 발견했다라는 뜻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욕조에서 흘러내린 물의 양은 아르키메데스의 몸무게만큼이었다. 순금이 밀어내는 물의 양과 왕관이 밀어내는 물의 양이 같으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부력의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견이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이 극적인 과정을 두고 훗날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효과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도 정확한 생각의 갈피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오히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것을 멈출 때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를 브루잉 효과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과정은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을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해둔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영감 같은 사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중간 휴식이다.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짤 때보다 잠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뇌는 이전에 느낀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고 부정확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사고가 일시 정지된다. 잠재의식 면에서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진다. 이탈리아의 미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직감이고 다른 하나가 논리적 사고라고 말했다. 즉 직감은 상상 중에 나오는 것이고
논리적 사고는 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설명했다. 논리적 사고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 이완과 휴식의 불행 과정을 통해 생각을 직감에 맡기고 뇌에 숨겨진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실비에르는 하나의 실험을 설계했다. 이 실험은 불행 효과를 전문적으로 보여준다. 실비에르는 먼저 성별, 나이, 지식 수준 등이 대체로 비슷한 피실험자끼리 세 그룹을 만든 후 그들에게 똑같은 난제 하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했다. 실험 요구에 근거하여 첫 번째 그룹은 30분 동안 생각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먼저 10분 동안 생각한 후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10분 동안 생각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하게 전후로 10분간 생각하고 중간에 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공놀이, 카드놀이 같은 오락 활동을 즐겼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은 55%, 두 번째 그룹은 64%, 세 번째 그룹은 85%가 문제를 해결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비에르는 모든 피실험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차례차례 기록했고 두세 번째 그룹의 피실험자들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 실비에르는 불행 효과가 문제 해결의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켰다고 확신했다. 어려운 문제는 잠시 놔두고 중간에 다른 일을 끼워 넣는 방법은 사람들이 고정된 사고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관념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일과 휴식의 결합 같은 사업 이념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각종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모두 불행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거나 자기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문제를 한쪽에 놔두고 다른 일을 해보자. 잠시 문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정체된 사고방식을 없애고 몇 시간, 며칠, 심지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사람의 뇌에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영감 또는 직감이라 부른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사고를 멈출 때 뇌 속에 수집되어 있던 자료 역시 저장되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서 원래 자료를 재편성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된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는 재미있는 우화에서 유래되었다. 한 기사가 저녁 연회에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채 자신의 장원으로 돌아왔고 제 시간에 자신을 맞이하지 못한 관리에게 한바탕 화를 냈다. 관리는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집으로 돌아온 후 별것 아닌 이유로 자신의 아내에게 한바탕 욕을 했다. 억울한 아내는 아들이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는 것을 보고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 후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은 아이는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 옆에서 뒹굴고 있던 고양이를 발로 찼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우화를 이용하여 전형적인 감정의 전염을 묘사했다. 사람의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감정은 사회 관계에 따라 쇠사슬처럼 차례대로 전달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강자가 약자에게 전달한다.
결국 감정을 발설할 곳이 없는 최약자가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감정 전달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나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 혹은 사물에 감정을 전달한다. 또한 종종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화풀이하며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해진다. 그러곤 결국 더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조차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는 위 우화처럼 과장이 아니다. 감정 연쇄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업이 좌절되어 뱃속 가득 우라가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무언가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게 되고 나쁜 감정을 즉시 다른 가족에게 전염시키면 그에 따라 온 가족이 저녁 내내 심지어 며칠씩 불안감에 쌓인다. 마찬가지로 화가 쌓인 가족들도 자신의 나쁜 감정을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마치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이는 흔히 사람들이 무시하기 일수인 감정 오염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나쁜 감정은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될 수 있고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그 전염 속도가 유형이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염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 전염된 사람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점점 악화하고 어떤 때는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전염자의 몸에 잠복하여 어느 시기가 오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나쁜 감정 오염은 우리의 심신에 손상을 입히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원활하게 하는 법을 배워 걷어차인 고양 효과 또는 감정 오염의 전염고리를 끊어야 한다. 심리학자 랭스 랭든의 그의 블로그에 기록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손님 한 사람이 앞에 놓인 컵을 가리키며 여자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거기 종업원 이리로 와봐. 이 우유 상했잖아. 내 홍차를 모두 망쳤어. 여자 종업원은 급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홍차는 빠르게 다시 준비되었고 접시 가장자리 옆에 신선한 레몬과 우유가 놓여 있었다. 종업원은 다시 준비한 음식을 고객 앞에 놓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만약 홍차 안에 레몬을 넣으실 거면 우유는 넣지 마세요. 레몬의 신맛이 우유를 덩어리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손님은 이 말을 들은 후 작은 소리로 다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 역시 부드러웠다. 마침 랭드는 곁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손님이 떠난 후 여 종업원에게 물었다. 명백히 그가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런 건데 당신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업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화를 낸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화를 낼 수는 없지요. 만약 제가 화를 내면 그가 저에게 다시 화를 낼 거고 저 역시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서로 얽히고 설킨 체인 위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이런 감정은 자세, 표정,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감정을 옮기는 것이다. 감정 오염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는 명백하므로 우리는 제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햇빛으로 가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 요나 콤플렉스. 요나 콤플렉스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메슬러가 제기한 심리학 현상이다.
메슬로는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려는 심리 현상이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때문이다. 성경 속 예언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의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다. 이는 본래 얻기 어려운 사명인 동시에 매우 높은 명예이고 요나가 평소에 동경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과 명예를 실제로 받아들자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 숨어 사람들에게 그를 기념하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 자신이 유명무실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큰 은혜를 입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길을 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진짜 기회를 만났을 때는 도망가 버렸고 도망간 후에는 점점 움츠러들어 메슬로가 말한 요나 콤플렉스에 빠졌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것도 피하게 만든다.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모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자신이 잘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가능성 역시 두려워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는 동시에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를 균형 있게 표현한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스트레스를 대담하게 돌파하고 자신의 요나 콤플렉스를 인식하여 벗어던지며 결국 기회를 잡아 성공을 얻는다. 독일 방송 프로그램 중에 누가 미래의 백만장자인가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뇌 게임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면 푸짐한 상품을 타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작은 함정이 있었는데 매번 관문을 넘을 때마다 상금을 받은 후 바로 다음 관문으로 갈지 여기서 멈출지 참가자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다음 관문의 상금은 이전 관문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다음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전에 받은 상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실제 방영되기 몇 주 전까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참여자는 없었다. 끝까지 도전해볼 능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1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쌓였을 때 문제 풀기를 포기하고 게임을 그만뒀고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싸운 참가자는 끝내 없었다. 몇 년 후 크레마라는 한 청년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계속해서 게임에 도전했다. 그는 전례를 깨고 5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고 고심 끝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다. 그 결과 그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래 첫 번째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의 논평에 따르면 크레마의 성공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현상과 야망 때문이었다. 사실 5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나온 문제는 모두 간단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관문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든다. 이는 전형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 비록 그들이 크레마보다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크레마가 도달한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한평생 평범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소수만 성공할 뿐이다. 요나 콤플렉스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한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요나 콤플렉스를 깨트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야 한다. 무리 속에 있으면 현명한 개인도 바보가 된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는 주식 투자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학습과 모방을 통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맹목적인 추종 심리를 비유한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즉, 다수의 사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양떼 효과는 또한 편승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핵심은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좇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심리학 역사에서 유명한 실험으로 꼽히는 솔로몬 애쉬의 실험은 양떼 효과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대학 캠퍼스에서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들에게는 시력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애쉬는 팀당 6명의 피실험자를 초대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5명은 모두 애쉬와 짜맞춘 바람잡이였고 오직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이었다. 실험이 시작된 후 애쉬는 세로줄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와 이 세로줄과 다른 카드 위에 있는 3개의 세로줄 중에서 어느 줄이 같은지 선택하게 했고 이러한 선택은 18번씩 진행되었다. 사실 이 선들의 길이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다. 2번 정도 정상적으로 선을 선택한 후 5명의 바람잡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진짜 피실험자는 미혹되기 시작했다. 과연 자신의 안목을 굳게 믿고 선택하게 될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는 부정확한 답이라고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 결과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75%의 피실험자가 바람잡이에 의해 적어도 한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말한 것처럼 동조는 자주 볼 수 있는 사회심리학 현상이다. 동조는 인간과 독립성이 서로 대립하는 일종의 정신력으로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이 없으며 쉽게 심리적 암시에 영향을 받아 어떠한 분석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동하기 쉽다. 군중 심리는 비정상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심리와 행동이다. 그 탄생에는 역사적 근원이 있다. 베스트셀러 스마트한 사람들의 저자이며 경제학 박사인 롤프 도벨리는 과거 우리의 진화 과정을 보면 군중 심리가 생존의 묘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유전자 연못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중 심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몸속 깊이 뿌리 내려졌고 동시에 생존에 걸린 문제가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에 있는 군중 심리를 간단히 부정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중에 쉽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전문적으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다. 특히 경마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말의 배당률을 낮춰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은 사실 전문적인 경마 지식이 없으므로 도박성이 강하지 않고 제일 이성적인 전술로 이길 가능성이 큰 말에 돈을 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어느 말이 이길 가능성이 큰지 알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은 배당률을 보는 것이다. 경마장에 있는 모든 말의 배당률은 도박꾼들이 쏟아부은 판돈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말의 배당률이 점점 낮아질수록 베팅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말이 얻는 판돈은 높아진다. 따라서 전문적인 도박꾼들은 먼저 이길 확률이 가장 큰 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길 확률이 가장 낮은 말을 찾는다. 그 후 열등한 말에 돈을 걸어 배당률을 낮추고 이 말을 가장 이길 가능성이 큰 말로 보이게 만든다. 이때 군중 심리가 작동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돈을 걸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진짜 이길 확률이 많은 말이 우승하게 되고 전문적인 도박꾼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들이 이전에 군중 심리를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말에게 투자했던 돈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어떤 분석도 없이 군중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되 대중의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주도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키우며 대중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설사 본전을 날리더라도 이것이 건전한 심리 상태이며 지혜로운 생존의 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